중국에도 요즘에 청년 취업난이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집을 청년들에게 보다 더 싼 가격으로 월세 개념으로 이렇게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한 1,000만 명이 입주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사로 접어나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네. 우리나라의 20%. 맞네. 그렇죠. 20% 그 정도가 이제 대단하다. 입주하고 있다고. 혹시 한국에는 뭐 이런 비슷한 청년을 지원해주는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요즘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제 청년수당이라고 그거를 이제 배당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주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올해 정한 건 이제 5,000명 정도인데 5,000명을 6개월 동안 이제 월 5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네네네.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서울시 내의 인구한테만 가능한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이게 그 지자체가 운영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가로 내는 세금이 있고 뭐 지자체에 내는 이제 돈이 또 따로 있는데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낸 돈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안에 있는 분들한테만 혹시 혜택을 받고 계세요? 저는 그거 신청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따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청년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거든요. 이제 줄여서 이제 취성패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서울이 아니고 그냥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금액이 지원이 되긴 하는데 이제 금액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적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 50만 원이 이제 청년 수당이면 취업 성공 패키지는 이제 첫 달에 15만 원, 그 다음 해에는 3개월 동안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병록 씨도 혹시 알고 있는 일자리 정책 있어요? 저는 그냥 중국에서 그 유학하다 온 학생들에게 정책을 많이 주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차나 집 살 때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외국에서 유학하다 중국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그 창업금을 지원을 해줘요. 아무래도 창업금이 부모님한테 빌리는 것도 이렇게 좀 많이 부담이 되고 그렇죠. 네, 자신한테도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정부한테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이제 일자리 문제가 우리 청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전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문제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알고 있는 정책이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일자리 정책이잖아요.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개념으로도 뭐 시니어 인턴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도 일자리 정책을 전 세대에 어울려서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들이 네. 국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뭐 도와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취준생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그 하루하루가 항상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확실한 게 없어요. 뭐 확실하게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준비를 해야 되긴 하는데 네. 만약에 이걸 준비를 한다고 이게 회사에서 나중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무력해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좀 반드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신경 쓰이죠.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중국도 사실 비슷한 상황인데 중국에는 취업 경쟁률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일단 중국에는 땅이 넓고 대학교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 뭐 이제 대학교 졸업한 학사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거의 청년이라고 하면 거의 다 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취준생이. 그러니까 되게 많다 보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진짜 어마어마해서
취업하기가 너무 힘드네. 취준생들은 각자마다 다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취준생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일자리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 투자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대표적으로 집값만 해도 그렇고 월세 그런 것도 그렇고 자격증 같은 경우도 시험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게 뭐지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들으면은 그 비용들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주변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청년수당 얘기하실 때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아예 이런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집 문제라든지 숙박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인터넷 강의료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걸 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의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월세로 돈이 엄청 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도 월세로 하면 한 유학생은 보통 다 월세로 밖에서 저취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막 기숙사비가 또 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숙사도 사실 그냥 100만 원 넘는. 외국인한테 주는 기숙사가 많지 않아요. 네. 신입생 먼저 이렇게 대상으로 맞아요. 해주니까 쫓겨나니까 네. 쫓겨나요. 할 수 없이 네. 밖에서 자취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중국의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을 찾아보면서 되게 그나마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숙박이 해결되면은 일단 마음의 안정이 생길 것 같아요. 의식주 중에 맞아. 네, 맞아요. 한 가지니까. 밖에서 내가 막 힘들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내가 돌아갈 집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은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혹시 한국의 정책 중에 네. 취준생 입장으로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정책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청년들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이제 한 달에 돈을 준다고 얼마만큼 이제 돈을 준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마다할 사람이 없죠. 네. 제 생각에도 뭐 이제 청년 수당이나 아니면 네. 뭐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돈을 좀 지원을 해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방금도 말했다시피 창업을 할 때 네. 창업금을 지원을 해줘요. 네. 창업금을 전체를 지원해 주는데 보통 창업 아이디어나 창업 뭐 어떻게 창업을 할 건지 이렇게 정부에 제출을 해요. 네. 정부에다가요? 네, 정부에다 그 창업 지원서를 제출을 해요. 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뭐 된다 안 된다 하겠죠. 되면 하고 되게 간략해져요. 네, 보통 다 기회를 많이 줘요. 기회를 많이 줘요. 네. 정부에서 이제 뭐 창업뿐만 아니라 뭐 창업도 있고 뭐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도 많이 만들어내는 반면에 네. 그런 그쪽도 있잖아요. 청년의 취업 자체를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물론 네네. 아직까지는 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쌓아온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런 시도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뭐 한국에서도 뭐 공공 임대 주택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있는 거 외에도 네. 좀 저희 지금 시험을 여러 가지 많이 쳐야 되잖아요. 뭐 토플이나 그런 걸 쳐야 되는데 시험에 이제 신청할 때 그 응시료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뭐 적으면 20만 원이고 더 하면은 뭐 6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그 돈을 내기가 진짜 너무 되게 고민이 되는. 여기에 무너지는 나와요. 내가 될까 맞아, 이러면서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서 이게 되게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특히나 취준생 분들은 되게 많이 쳐야 하고 그리고 계속 쳐야 되는 거니까 성적 올리기 위해서 그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플만 한 두 번쯤에는 50만 원이니까 엄청 비싸요. 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응시료를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건 어떤가. 취준생들에 한해서 그렇죠. 취준생들에게 지원해 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당연히 일자리를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약간 그런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네.
부정 청탁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일자리 그거 인사 그 인원을 뽑는데 좀 부정적인 일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네. 거기에 해당되는 데서 그러니까 신한은행도 있고 IBK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은행이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이제 문을 열어요. 그 공채를 할 때. 근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문을 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시기가 걸리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지나서 갑자기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부 차원에서 그 이제 약간 압박도 있었을 거고 이랬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를 여는 게 그냥 지금 열고 나중에 하반기에 또 열지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그냥 일단 땡겨서 그냥 여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여주기 시가 아닌가? 그러겠죠. 걱정도 좀 들고 나중에 또 실제로 이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급히 뽑은 걸로 그냥 마무리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대신에 하반기에 안 열면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건데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뭐 취준생들은 크게 두 가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쪽은 이제 부족한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고 또 반대편에는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활을 싸우고 있고. 저는 아까 말한 주거를 지원해 주는 게 이런 생활적인 지원을 좀 하면서도 부담을 덜고 온전히 취업 시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은 꼭 국가가 좀 정책을 만들었으면 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공공임대주택이 최장 3년인가 5년까지 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살고 난 후에 그 집을 내가 샀던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모아서. 근데 그 살 때 내가 전에 냈던 월세들 있잖아요. 월세들 포함해서 살 수가 있어요. 아, 그만큼 할인해가지고. 네. 그러면 내가 낸 돈을 할인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샀으면 나 혼자서 사용해야 되지 다른 사람한테 되팔 수는 없고 되팔게 된다면 무조건 정부에게 되팔아야 된다고 이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집이 생길 수 있다는 좋은데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다. 근데 한국에서도 어느 좀 이게 적용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네. 집값의 영향도 많이 안 받고. 맞아요.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들이 기업에게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뭐 어떤 사업을 하느냐, 뭐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궁금하겠지만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인재상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또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기업마다 추구하는 인재상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 내가 이 회사랑 조금 잘 맞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미 씨도 좀 취준생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봤나요? 솔직히 뭐 중요하죠. 바로 알았네요. 또. 뭐 얼마나 내가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냐 이런 성장 가능성도 이게 포장이 안 되네요. 볼게요. 네. 저는 그 복지라고 해서 요즘 워라밸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복지 부분. 좋아요. 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회사가 그 부분을 보면 회사가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연봉은 뭐 크게 상관없으시나요? 연봉은 저희가 나중에 또 이렇게 넘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재를 뽑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인재 관리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일 겁니다. 네. 그러고 보면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채용하는 인재상도 다를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이렇게 상하관계가 물론 기업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에 상하관계가 좀 엄격하고 또 개인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어우러서 더불어서 어떻게 단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융화될 것인가 이런 인재가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보다는 개인 역량이라던가 아니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인지 그걸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조금 이제 씁쓸한 건 결과주의, 성과주의가 우리보다 더 심해서 또 거기에 맞는 인재를 좀 뽑으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채용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한국과 중국의 기업 문화에서 좀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직장인들의 마인드가 참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게요. 한국 직장인들은 그래 내가 여기서 성과를 내서 뭔가 회사가 잘 되면 나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 중국 분들은
돈을 주는 만큼 일을 해야지 왜 남 좋은 일을 하냐. 그래서 내 사업은 뭐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기업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는 직원분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환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도 기업들 나름대로의 채용 문화와 기준을 가지고 인재를 선발하려고 할 텐데 오늘은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중국 기업들의 채용 문화인데요. 요즘 중국 기업들은 어떤 인재를 선호하고 또 인재 채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중국 정부에서 기업들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해서 두 팔을 걷고 나섰다고 하는데 저희가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하나, 고향으로 돌아오세요입니다. 몇 해 전부터 중국에서는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거나 유학을 가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네, 이른바 천인계획 7렌지화라고 하는데요. 네. 2008년부터 실시한 프로젝트로 외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000명을 영입을 목표로 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인 거죠. 한마디로 뭐 해외에 나가거나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이 중국의 인재들을 다시 중국으로 불러 모으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외 선진 기술을 몸으로 체득한 이제 그런 유능한 친구들, 유학파 친구들을 다시 중국으로 이제 불러 모아서 중국 경쟁력,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정책인데요. 굉장히 중국의 빅픽처가 담겨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네. 과학, 공학,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의 인재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2008년부터 시행이 됐으면 벌써 10년을 맞이해서 결과가 조금 궁금해지는데 이게 좀 중국 정부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왔나요? 사실 이 천인 계획을 세웠을 무렵에는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중국 해외 인재들이 중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나간 거고 외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거나 이미 전문가로서 좀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 중국에서 천인 계획을 시행한다고 그냥 들어올까요? 네, 이게 당연히 본인의 어떤 계획들을 접고 들어오거나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일 테니까 네. 애국심만 가지고 중국에 다시 들어온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상응하는 대우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천인 계획에 딱 뽑히면요, 아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우선은 국가 공인 전문가라는 이 호칭, 칭호가 부여된다고 하고요. 그것도 이렇게 돈을 주지 않으면 또 이게 이름만으로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혜택으로는 선발 프로그램에 따라서 50에서 100만 위안, 하나로 치면 약 8,5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의 생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돌아와야죠. 이뿐만이 아닌데요. 월급도 본토에서 교육받은 이 연구원의 몇 배 수준을 받는다고 하고요. 빨리 가야겠네요. 그렇죠. 뭐 의료보험, 자녀 교육 지원 등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니까 저라도 당장 돌아가겠어요. 진짜. 네. 어릴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네. 이미 천인계획 프로젝트 혜택을 입은 인재는 6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텐센트는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 출신인 연구원을 AI 연구실 수석 책임자로 영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IBM, 야후 등 글로벌 기업에서 일했던 AI와 빅데이터 분야 최고 권위자라고 합니다. 네. 이분도 보니까 천인 계획에 선발돼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인데 AI 관련 특허를 60개나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이 중국 기업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긍정적인 효과가 막 폭발할 것 같거든요. 네,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능력 있는 일본인들까지도 낙하채 가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중국 기업이 일본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데려가면서 3억가량을 준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또 고민 한번 해볼 법한 금액 제한이지 그렇죠.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일본 기업 연봉보다 3배를 더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고요. 네. 최근 화웨이에서는 일본에서 6명에서 10명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고용하면서 대학 졸업생들에게 400만 원이 넘는 월급과 이뿐만 아니라 약 5,800만 원 상당의 보너스와 휴가 그리고 복지 혜택까지 제시가 하고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과연 어떤 인재들을 선호하는 걸까요?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둘! 내가 꿈꾸는 이상형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꿈꾸는 이상형을 진짜로 만나기 힘들고 네. 또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상형이 많이 바뀌고는 하는데요. 지금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상형은 그냥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뭐랄까 좀 느낌 있는 남자? 올해 안에 만나기 네. 뭐 어쨌든 중국의 기업들은 절대 굽히지 않는 인재 채용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몇몇 중국 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인재들을 원하는지 저격해서 아예 그냥 대놓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이렇다, 뭐 이런 사람은 어떻다라고 광고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알리바바는 인재를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팀에서 성과는 있지만 협동 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들깨형이라고 하고 사람은 좋지만 성과가 없는 사람을 토끼형, 그리고 성과도 있고 협동 정신도 있는 사람을 사냥개형,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알리바바가 원하는 인재상은 사냥개형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런 성향이 가장 잘 어필이 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재 위주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되게 의외다 했던 게 분명히 개개인으로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거든요. 근데 어떤 지시사항이나 업무 명령이 딱 떨어지면 다 같이 딱 합동을 해서 일을 해 나가는 모습이 중국의 개인주의적 모습이 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또 기억에 남았는데요. 특히 마윈 같은 경우는 인재 채용에 있어서 칼같이 지키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도 좀 남다른 인재관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인가요? 네, 마화텅 회장의 인재감은 이겁니다. 직원은 좀 슬퍼요. 상품처럼 생각해야 한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다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이 말의 의미는요. 상품 관리 이론을 인력 관리에도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물건마다 다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직원들도 적성에 맞게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 그래야 조직의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참 멋진 말이네요. 네. 이 중국의 가장 큰 가전제품 기업 하이얼의 장루이민 회장은 돌고래식 승진 제도를 도입한다고요? 저 돌고래가 이 점프를 하기 전에 가장 깊이 잠수를 한다고 해요. 즉 도약하기 전에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업무는 말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 승진자나 임원을 선발할 때 우선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경험을 시키고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들고 고된 업무를 통해서 쌓는 재능과 능력이 진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돌고래식 승진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동물에 비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네요, 중국은. 그러게요. 들깨, 토끼, 사냥개, 돌고래 다 나오는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처럼 확실하고 어떤 철저한 신념과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전 중국에 유학할 때, 아니 출장 갔을 때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게 많이 걸려 있는데 되게 놀랬던 게 채용 박람회 같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되게 자주 있어요. 근데 그 채용 박람회가 지역별로 있고 또 대학별로 있고 업종별로 있고 그래서 거의 뭐 시즌이 되면 매주마다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 박람회에 참가할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 그 구 엔진에다가 검색을 중국 취업 박람회 검색해가지고 이미지를 딱 보면요. 발 디딜 틈 없이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그 사진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사실 취업 박람회는 많이 열리는데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 중국의 채용 박람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사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취업이 어려운 건 매한가지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력서도 내고 취업 정보도 알아보고 근데 심지어 필기 시험을 그 현장에서 직접 본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이색적인 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상형이 조금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발벗고 나서는 좀 상남자 같은 모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재 채용도 좀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남규 씨의 연애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화이팅! 제발! 부디 올해는. 그대도 화이팅! 네,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좋은 연재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점점 과열되고 있는데요. 기업이 원하는 이상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생긴 놀랄 만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볼게요. 키워드 셋. 여직원 말고 미녀 여직원 구합니다. 뭐죠? 키워드만 딱 들어도 좀 뭔가 또 부글부글 좀 끌어오르는 게 있죠. 이게 인재 찾기에 너무 몰두해서 좀 정신을 잠깐 놔버린 건지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이렇게 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구인 광고를 올릴 때 이런 문구를 함께 올렸다고 해요. 남성 개발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여직원 모집합니다. 알리바바의 구인 글이었고요. 이어서 또 텐센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에 입사한 건 여성 면접관과 인사부 직원이 예뻐서였습니다라고요. 이건 보고도 좀 믿기지가 않는 글이네요. 황당하죠? 정말 황당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런 성차별적인 채용 공고로 논란을 일으킵니다. 이 화웨이도 한 건 했는데요. 흰 피부에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해 인생 좀 펴보실래요? 라는 광고를 올렸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일인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 더 좀 말도 안 되는 발언인데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성차별적인 발언을 좀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이 양성평등 법률이라거나 시스템은 사실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부터 구축이 되어 오기 시작했고 저는 중국에서 있는 동안 뭔가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또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남녀 간의 양성평등 문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기업 문화가 한국보다 좀 더디기 때문에 네, 기업 문화가 조금 부족해서 미흡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자성의 목소리가 좀 있나요?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요새 2개의 문장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문장 하나는 护士女性企业男有未来라는 문장입니다. 护士女性,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기업은 男有未来, 미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택동이 했던 말이 좀 회자가 되고 있어요. 모택동이 이런 말을 남겼었다고 해요. 부녀가 하늘의 절반을 떠받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반은 여자다. 이런 말을 했던 모택동의 말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중국 기업들의 채용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도 있었고 기업마다 좀 채용 기준들도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참 성장과 몸집을 키우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이 점을 저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의 인재 대란 그리고 영입을 위한 사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본다면 중국 기업들의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회바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